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중독자를 가족으로 둔 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공동의존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동의존이라, 그리고 그게 우리의 문제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생소한 개념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중독 전문가 협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김혜선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혜선입니다. 교수님, 오늘 우리가 대화 나눌 내용이 공동의존이라는 것이던데요. 중독하고 공동의존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주디 홀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독 임상가인데요. 한 명의 중독자는 15명 내지 20명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나 다른 중독자들도 본인 스스로도 분주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늘 분주해요. 그런 사람들이 15명에서 20명이 있다는 거죠. 한 명의 중독자한테.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독의 사람들이 추정치로 보면 한 8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4인 가족이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명인데 얼마나 타다닥 움직이는 사람들. 내일이 아닌데 막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공동의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회에서는 중독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 중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또 그 옆에서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개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독과 다다닥 움직이는 이 공동의존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분주한 성향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다닥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분주한 성향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중독자 한 사람 때문에 영향받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자는 뭔가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동의존자는 그 중독된 사람한테 중독돼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알코올에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동의존자는 그 알코올 중독자 옆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지켜보면서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 공동의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의존자는 중독자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와 공동의존자가 사실은 차이가 나중에는 없어져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중독자에게 중독이 되면서 중독자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내가 강박적으로 술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공동의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독자에게 강하게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그 인내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의존자만큼 세상에 잘 인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잘 참으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왜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죠?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안 했을 때 본인들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본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완전히 지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의 삶 자체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본인은 또 다른 걸 계획을 할 거예요. 공동의존자는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망가진다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신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 중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애정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나는 공동의존적인 행동을 보이기가 쉬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독에 있거나 뭔가에 의존되어 있는 분들의 삶 자체가 상식선에서 벗어난 삶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삶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가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든데 내가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닥 움직이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아니라 뭔가에 끌려서 다다닥. 그러다 집에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밀려오는 우울감? 무기력감? 그렇지만 그걸 표현할 수는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지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독자 때문에 그 뒤처리를 책임을 지고 하시는 일들도 굉장히 자주 있고 또 이 중독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계속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공동의존을 정확하게 듣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 아마 더 튼튼한 이런 보호자 역할 혹은 도움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듭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우리나라 국민은 5천만 명으로 대략 잡고 중독자의 수를 800만 명으로 잡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벌써 얼핏 계산해도 3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이 공동의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꽤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 공동의존자라는 거를 지칭을 할 때,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이 사람들을 누굴까라고 정의를 할 때는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와 관련된 배우자, 그리고 뭐 연인, 그리고 그의 가족을 공동의존자라고, 그리고 공동의존을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의 가족이나 그 배우자,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로 한정한 거 아니라 좀 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나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들도 스스로 내가 과거에 약물을 할 때, 그리고 알코올을 할 때 나도 공동의존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성향이 또 어디까지도 밝혀지고 있냐면요. 그 도움을 주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 실제 제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사회복지사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공동의존성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저널에서는 간호사들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남을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인도 그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공동의존 성향이 있는 분들로 보고 있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할 틈이 없이 집중이 타인에게 집중이 돼 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공동의존자, 그다음에 공동의존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동의존자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특징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자기의 그 어떤 그 몸을 가꾸지 않고 항상 자기는 그 거적대기를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좋은 옷을 사입히지만 자기는 시장에 가서 싼 옷을 입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조심해야 될 게 검소한 것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정도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나 스스로한테 내 신체에 대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좋은 어머니라 하면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못 먹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머릿속에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족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좋은 거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자기는 좋은 걸 먹지도 못하고 좋은 걸 입지도 못하고 항상 자기는 거친 삼배옷만 입고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합리화해요. 나는 검소하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이를테면 중독자인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만 고통을 겪고 나만 힘들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과 관련된 뭐 치료진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요. 네. 특히나 이게 꼭 중독이 아니더라도 강박적 성향이나 이런 데까지 인간 삶의 전반적인 범위에 확대가 된다 하면 내가 공동의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상처가 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저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제가 왜 제 삶에서 제 삶이 작동이 되지 않고, 제가 왜 괴로워했고, 왜 우울해했고, 왜 힘들어했는지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동의존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알아가면서 나의 문제가 공동의존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의존자였다라는 거는 제 책에서도 이미 밝혔고 여전히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코올 중독의 영향을 직접 받은 사람인가, 제가 술을 좋아하는 건가, 그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 성향 안에는 그분들의 성향과 비슷한 성향들이 저한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고 오히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더 건강한 진짜 나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많은 부분에 피폐해졌다라는 걸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행복해지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행복해지다 보니까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독되신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도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더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또 나도 건강해지고 하는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존이라는 용어가 아마 생소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게 공동의존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겪으셨던 실제 예 같은 거 하나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네. 제가 그분을 뵀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키도 그 연세에 지금 현재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50대 중반 정도가 되시는 분이 키가 뭐 한 165, 67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미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뵀을 때는 본인에 대해서 굉장한 그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남편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저 정도의 여자분이 왜 이런 남편하고 살면서 저렇게 쩔쩔맬까? 저는 이분이 자기가 계속 안 예쁘다 그랬고 몸이 뚱뚱하다 그랬고 자기는 바보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남편분이 술을 드시지만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멋있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 남편이 술김에 너는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가 아름다우면 내가 술을 먹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살을 빼고 성형까지 하면서까지 예뻐 보이려고 했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맞기도 참 많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폭력에서 아무런 반응을 못 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 학습된 무기력도 있겠지만 이 어머니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잘 때 맞잖아요. 맞고 나서 잘 때 그 남편의 등을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드네요. 그게 사실은 상식선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했고 나를 때렸으면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를 방어하고 경찰서를 가고 심하면 검찰에 고소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때리는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병원으로 보낸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좋은 아내인 걸 포기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자기 일대 과업인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남편한테 가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자기 자녀한테 간다.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스트레스가 자녀한테 갔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엄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죄책감 느끼고요.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남편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가 좋은 아내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세요.
빈 껍데기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저하고 만났을 때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책임지지만 그래도 뭔가 더 책임질 게 있다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죠. 나는 모든 걸 다 했지만 또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만큼의 에너지밖에 없는데도 이 에너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몸부림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 각본을 희생자로 잡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 각본을 희생자로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느낌을 공동의존자들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제가 만난 공동의존자들을 뵐 때 오히려 본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본인은 이미 죽어가고 서서히 본인들은 본인의 그 어떤 에너지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더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나보다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이는데 사실 본인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동의존자들은 일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증오의 삼각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공동의존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어느 순간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걸 보시면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동의존자를 그럼 타고나면서부터 그랬나? 아니라는 거죠. 뭔가에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억눌러야 되는 환경에서 어느 순간 그게 습관화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희생이 자기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삶의 의미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역할은 구원하는 역할을 하세요. 일종의 보면 평화공주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보 온다를 내가 장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굉장히 강한 신념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본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강한 분들이죠. 근데 사실은 강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걸 역설적인 의존이라 그러는데 이분은 오히려 구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의존해 있어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는데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와서 우리 집 청소해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저도 우리 집에 와서 누가 좀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인 거죠. 어디로 가냐면 박해해요. 은근히 사람을 힘들게 해요. 남편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끊임없이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을 박해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쳐도 그쪽에서 고맙다는 말을 더 이상 안 하면 스스로 자기 가슴을 때리죠. 내가 이상한 여자야. 내가 다음부터 그러나 보자. 그래서 희생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철저하게 희생당했다고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될까요? 또 다시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로 또 가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 바로 이게 공동의존자들의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존자들이 헤어지진 않아요. 둘이 다 파괴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회복이 되면 헤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한 명이 회복이 되면.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분들의 그 답답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이분들의 삶 자체가 말라 삐뚤어진 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구원자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못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뭘 느끼냐면은 그럴 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음주 문제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가해자는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이혼을 하겠다. 당신이 여기서 달라지지 않으면 난 이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정말 변화되려고 노력하시고 술도 한 2달 정도 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해자라고 하시는 와이프를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자기는 그 남편 없이 못 살겠대요. 그 자기가 혼자 사는 그 외로움보다는 남편이 때리지만 않으면 술 먹고 저렇게 해도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남편이 지금 단주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는 술을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알코올 중독에 계신 분이 지금 단주 중이세요. 그런데 나는 한 잔 마실 테니까 너는 마시지 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말하면 약 올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내가 너한테 그동안 당했던 거에 대해서 너 그래도 넌 당연히 넌 참아야 돼. 이러한 것들 보면서 극단에 치닫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개입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말 어려워요. 공동의존자이신 분이 자기 자신이 중독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는 오히려 중독자가 내가 뭔가에 무기력했음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그 중독자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문제가 사라지거나 없었을 때 내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오로지 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람 만들려고 나를 위한 시간이나 나를 위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랑이나 희생이라기보다는 공동의존에 가까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바뀌고 싶을 때 바뀌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화죠. 사람은 자기가 바꾸고 싶을 때, 그리고 머리를 다치거나 아주 유아이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다 생각하고 느껴요.